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대용입니다. 2022년 창의교육 수업 콘서트라는 정말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많이 봤을 만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석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인류 문명이 많이 발달해 왔죠. 새로운 도구들이, 혁신적인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또는 범위가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어떤 큰 도구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업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대체 가능한 직업들이 리스트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대체가 힘든 직업들이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런 대체 가능한 직업, 이제 이 건설 노동자라든지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대체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반면에 예술가라든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직업들은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즉, 이러한 큰 어떤 도구 변화의 속성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미래 이제 시민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그 방향성을, 직업에 대한 방향성을 준비해 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잘 알아가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육 담당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미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맨 위 상단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손정희 씨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죠. 유명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되고 있는 말이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지금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몇 가지 그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한 202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왠지 다 아시죠? 우리 핸드폰 때문이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 차이에 우리 문화가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단지 전화 기계라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고 모든 문화가, 우리 생활이 다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기업 매출 실적으로도 보이고 있죠. 오른쪽 상단에도 보면은 2006년쯤에 있었던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에 해당하는 업체들 이름이 있고요. 현재 2021년쯤에 자료를 보면 탑 10에 있는 걸 보는데, 보십시오. 보면은 2006년만 해도 소프트웨어와 관계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와 관계되어 있죠. 이렇게 이미 이런 시가총액 탑 10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생활 자체, 전 세계 인류의 생활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 돼 가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카카오 보면은 카카오에 카카오 게임스, 모빌리티, 뱅크, 벤처, 브레인, 엔터프라이즈, 5만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 핸드폰 또는 이 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속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들이 미래도 아니고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미래 세대에는 우리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언제나 문제 해결력입니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당면해 있는 삶 속에는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어떤 문화적 차이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에너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항시 그 순간순간 해결해 왔죠. 또 해결해 가야 되죠.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현재 이전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현상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상에서 일어났다 하면 이제는 그 현상이 디지털화된 정보로서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들이 디지털화돼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죠. 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다 또는 문제를 해결할 영역이 무엇이다 하는 거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때 쓰는 도구 또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할 때 보게 되는 어떤 정보 또는 해결할 때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정보와 연결이 되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서 문제의 속성을 한번 보고 문제의 속성 속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1, 2년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재밌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미국의 어느 그 지역에 흰머리 독수리가 떼죽음을 이제 당해서 27년 전에 근데 27년 뒤에 원인을 밝혀냈다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기술도 있죠. 갑자기 이렇게 몸에 마비가 오고 경련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27년 동안 계속 과학자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풀고 보니까 해초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발병을 했다. 이런 간단한 결과인데요. 그 간단한 결과인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잠깐만요. 제가 슬라이드 2번 넘겼네요.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속속들이 너무 재미있게 기사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인 것 같다, 박테리아 때문인 것 같다 해가지고 배양도 해보고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구나 알게 되고 또 다른 원인을 찾다가 이제 어떤 아토녹신이라는 독소가 이제 축적되면서 생겼구나 하는 걸 결국 알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무슨 엄청난 창의성을 요구하고 하진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단계단계 아주 차근차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사례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례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다. 수능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교과서에서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해결하는 능력, 해결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데 필요한 역량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밀 의료 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로 우리 건강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될 세대가 언젠가는 올 거고요. 그러려고 하면 피 한 방울이란 작은 시료를 가지고 온갖 질병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될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 좀 무서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면은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진행 상황을 늦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1, 20년을 늦춘다 그러면은 큰 문제들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병의 그 시그널, 질병이 있음을 알려주는 단백질이 너무 크기가 작고 농도가 작아서 조기에 측정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낮은 농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뭘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식물, 요즘은 이제 그 작물을 이제 대농장에서 하거나 뭐 원예 농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유전자 변이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 다양성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저항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큰 재앙으로 올 수도 있는데, 식물은 말을 못 합니다. 아파도. 그래서 식물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하는 거를 항시 알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내시경을 하면서 바로 조직 검사까지 그냥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어떨까? 우리 조직 검사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유,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니야? 하고 한 1, 2주를 막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내시경 하면서 딱 조사를 했더니 이거 뭐 암은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런 사례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가 현재 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의 속성이 뭐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니고 내 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맥락이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를 분석하고 뭔가 실마리를 도출한다는 행동 자체가 창의적인 행동입니다. 거기에 이제 critical thinking이라 그러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죠. 나오면은 그걸 이제 비판적 사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critical thinking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솔루션을 내야 하니까 거기서는 창의적인 어떤 활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앞에 보여드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화학을 하는 사람인데 화학하는 사람이 필요는 한데 화학하는 사람이 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기계공학자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말이 통해야 되겠죠. 즉 우리가 뭐 한국말이 통하고 영어가 통하고 이런 소통만이 아니죠. 전문적인 용어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화학을 하지만 생명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이루어질 때 협력이 실제 가능하죠. 그래서 콜래보레이션이라고 적었는데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통과 협력은 같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다 하고 교육자들도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의 속성이 있고 이러한 역량들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번 똑같은 슬라이드를 제가 반복을 하고 밑에다 하나 더 써봤는데요. 문제의 속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식물이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찾는다든지 하는 거는 결국은 영역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즉, 각 영역의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가 된다 해도 각 영역의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이제 영역이 들어오면은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분석적으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컴퓨팅 사고력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콜래보레이션,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요즘 디지털 도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하는 것도 협업을 하는 거죠. 잽이라는 어떤 환경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도구 속에서 같이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디지털 도구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하게 되면은 결국 창의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자, 제가 인상적으로 강의를 들었던 분들 두 분의 슬라이드를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정민화 교수님은요, 본인은 공학자입니다. 그런데 언어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때 AI, 빅데이터,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는 것이 언어학과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위에 있는 부분이 전통적인 또는 기존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인데 그 문제가 사회 문제든 언어 문제든 과학 문제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정의가 됩니다. 그건 영역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제가 과학을 하면 과학자가 그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컴퓨터나 AI나 빅데이터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한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화된 알고리즘으로 갈 수 있는가를 연결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비슷한 차원의 얘기를 LG AI연구원의 서정현 석좌 교수님 강의에서도 들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하는 질문에 현실 문제, 가운데 있는 표현이 현실 문제를 데이터 형태로 추상화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정민화 교수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 부분들이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학자이면서 과학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장 그 이야기를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런 것들은 가능해 보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노는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자꾸 가지고 놀다 보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과 그것을 이용한 어떤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일의 법칙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중학생이 실험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실험을 하니까 1시간 45분 수업에 이동하고 설명 듣고 그 다음 정리까지 한다 치면 한 15분 정도 실험할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사리 손으로 실험을 하면 데이터 포인트 몇 개 얻겠습니까? 한 서너 개 정도 얻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측정을 했어요. 4개의 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4개의 점을 찍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 압력은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그래프를 놓고 겹쳐가지고 이 점들이 그 경향을 잘 따르네 하고 확인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점 4개를 제가 그냥 추세선으로 쭉 계산을 해봤는데 추세선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직진의 경향을 갖는 이런 경향성으로도 설명이 돼요. 즉 데이터로 가지고만 생각을 하면 보일의 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데이터로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그런 거야 하고 확인하는 실험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 4개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A조, B조, C조, D조 모아서 한꺼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이렇게. 자,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죠. 이거를부터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한번 그 추세선 그리는 도구가 엑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는 그림을 가지고 했더니 y는 x의 n승분의 a 하는 경향속에서 0.947, 즉 1에 가까운 값이죠.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이제 y는 x의 1승분의 a 이렇게 되는 건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사례로서 데이터를 가지고 논다는 것이 어떤 측면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이건 뭐 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이거 참 재밌는 사례네 하고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사람이 한 조가 측정하면 4개밖에 측정하지 못할 거를 교실 수업에 4개, 5개의 조가 있으면 그 조한테 다른 측정 범위를 줘가지고 측정하라 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하면 시간이 4배, 5배 걸릴 것을 그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겠고, 뭐 요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좀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사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찾고 있는데 그렇게 금방금방 과학교과에서 이건 이 AI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그 컴퓨팅 사고력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례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연구가 필요하고 또 연구를 하도록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강조한 답이 없는 문제라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얼마 전에 저희 대학원 와 있는 초등 선생님이 실험을 했는데요. 도가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열을 했어요. 굉장히 높이 한 200도 이상 가열을 했는데, 가열한 도가니를 저울에 탁 올려놨더니 시간에 따라 이렇게 무게가 증가하네요. 그리고 수렴을 하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답은 원리는 간단한데요. 답은 없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이게 재미없어져요.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는 또 한 10몇 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 드라이 아이스가 기화할 때 풍선이 부풀면서 기체가 생겼구나 확인하는 거고, 그래도 질량은 바뀌지 않아야 돼 하는 걸 하는데 무게를 쟀는데 무게가 감소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실험인데, 이거를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재밌게 가설로 생각을 해봤어요. 가설로 증명하기. 예를 들면은 이게 부력 때문에 생긴 거면, 부력이 이제 이런 부피의 곱하기 주변 매질의 밀도로 표현돼서 그걸 설명하면은 이렇게 무게 변화가 부피 변화에 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부력 때문이면 저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날 거고, 어떤 가설에 의하면 풍선이 부풀면 틈새가 생겨서 기체가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설 증명하기, 이런 문제로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더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 부피를 이제 수치로 해봤어요. 수치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수치로 어떻게 했냐면,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요. 예. 그림에서 픽셀을 갖다가 하나의 길이 단위로 해가지고 부피를 측정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게 변화와 부피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나 했더니 정말 직선 관계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도 가능하더라. 만약에 이런 빨간색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으면 가설에 대한 증명 결과가 달랐겠죠. 기체가 세서 무게가 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사고력, 답이 없는 문제를 통해 우리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다,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요 사례도 그 비슷한 사례긴 한데 나트륨 불꽃색이 노랗다고 우리 배우는데 주황색이라고 이제 주황색이 관찰이 됐어요. 실제 저 사진 촬영한 것 때문에. 그래서 불순물 때문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가지고 봤더니 아주 재밌게도 측정 위치, 스펙트럼 위치가 같은데 색이 이렇게 달라요. 주황색에서 노란색에서 붉은색까지.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불순물이었으면 위치가 다른 곳에 나왔어야 되는데 위치가 같네요. 그 얘기는 이거는 에너지가 같은 건데 그러면 주황색이지만 또는 붉은색이지만 같은 에너지였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불순물에 대한 실험이 아니고 단순히 다른 이유, 예를 들면 빛의 세기가 작았든지 농도가 작았든지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에너지를 갖는 빛이구나. 즉 나트륨의 불꽃을 본 거 맞네. 즉 가설이 틀렸구나.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죠. 즉 그냥 잘못된 실험이라고 생각할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맥락이 있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이 버전 2로 제가 해본 건데 어떤 사람이 측정할 때마다 광원이 달라졌으니까 뭐 이런 이슈를 얘기해서 광원을 똑같이 하고 앞에 필터를 댔어요. 여기 ND 필터라는데 빛의 세기만 조절을 해서 실제로 색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스펙트럼까지 관찰을 해서 스펙트럼 위치가 안 바뀌고 세기만 바뀌는 거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또 한 번 더 한 단계 탐구를 해보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요즘 이 부분은 또 조금 3단계로 또 응용해 볼 재미가 있는데요. 색 코드를 활용해서 AI를 머신러닝 해가지고 수업 자료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요 정보를 제가 좀 제공해 줄까 합니다. 그러면 색 코드가 하나 0에서 255까지 숫자로 이렇게 쭉 바뀌는데 RGB 3개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전통적인 색과 스펙트럼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또 탐구해 보면 학생들하고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잠깐만요. 예. 이거는 샤를의 법칙 실험을 한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실험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도구를 쓸 수 있지만 유리병에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피펫을 끼워 놓고 여기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온도가 내려오면서 물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거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할 때 이 도구를 물 안에 퐁당 담근 경우가 있고요. 물 도구를 잠깐만요. 제가 누르는 걸 자꾸 잘못 누르나 봅니다. 자꾸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퐁당 담그는 경우가 있고 요거를 조금 물관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게 더 실험이 잘 될까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딱 보면 왼쪽 게 더 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 게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지금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물의 기화가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 물 대신 글리세롤을 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굉장히 좋은 이런 선형성이 좋은 결과가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거를 예전에 알았는데 최근에 아두이노나 이런 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기존 실험은 보면 온도계가 지금 기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지만 온도계를 요 안에 못 넣으니까 여기 물중탕으로 해가지고 물의 온도를 밖에서 측정해서 기체의 온도일 거다 하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했었던 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센서가 소형 무선 센서가 있으니까 유리병 안에다가 센서를 그냥 건전지랑 같이 끼워 넣어버리고 요 안에 기체 온도를 직접 측정하면은 결과가 어떨까? 이런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앞에서도 결과가 충분히 좋았잖아요.
충분히 좋았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기존에 그 유리병을 물중탕으로 해서 물중탕의 온도를, 물의 온도를, 바깥에 있는 외부 온도를 잰 거고, 요게 이제 그 무선 센서를 활용해서 기체 온도를 직접 잰 겁니다. 둘 다 좋아 보이지만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런 데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 거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거였지? 라는 거를 새로 측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지 않았으면 기존에 잘못됐다 안 됐다 판단도 안 했을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기존 게 잘못됐네, 어떤 부분의 해석이 틀렸겠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답이 없는 문제 사례들이 우리가 많다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선생님들은 더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시간에 조금 빨리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주변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다 우리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코로나라는 어떤 그 재앙의 어떤 영향으로 교실 환경이 굉장히 빨리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환경을 쓰는 이제 여건,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이라든지 도구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서울시는 모든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나의 디바이스를 이제 1인 1디바이스를 주는 이제 정책도 쓰고 있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도 여기 플랫폼에 패들렛으로 저기를 공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패들렛은 굉장히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조별 활동이라든지 개인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포스팅하는 도구로서 학교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글 클래스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센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때 한번 히트를 치다가 시들시들 했는데 요즘 다시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싱가포르에 가서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한국에도 좀 이런 것 좀 우리가 모델적으로 좀 해봐야지 했었는데, 도시락통에다가 아두이노 센서를 달아가지고 학교 주변에 1층, 2층 별관, 운동장, 호수 이런 데다 다 달아놓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생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쌓여 있는 거고, 교과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환경과 관계된 거든지 아니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되는 어떤 문제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할 때 기본 데이터로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창의재단에서 이 지능형 과학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능형 과학실 온들을 이제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시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학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나아가면 정보들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늘어나고 할 것 같습니다. 미래형 과학실 쪽에서도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서울에서 창덕여 중에서는 사실 도심 공동화로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있는 학교가 아주 명문 학교로 바뀌었죠. 그 교실 환경이 단순히 디지털화된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많은 선도 학교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린 스마트 학교 미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해서 큰 변화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 학교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각 학교별로 만들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 가지 않을까, 또 같이 전환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창의교육 거점센터 센터장을 맡으면서 또 이런 창의교육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의 속성을 보니 이런 측정한 데이터도 있고 센서로부터 이렇게 나온 데이터,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용된 여러 가지 그 수업 모형들이 창의재단에서도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각자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생물 선생님이 만든 사례인데, 학생들하고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이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런 것들을 실제 이런 식물을 통 속에 집어넣고 아두이노 센서를 통 속에 같이 넣고 그 온도와 습도와 CO2 농도의 변화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실험들을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바로바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한 그림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요 그림은 이제 다른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 매점에서의 온도, 습도 변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이제 그 과정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늘 다루던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거랑은 다르죠. 이런 데이터들에 익숙해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편해지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리터러시들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많으면 또 다른 얘기도 할 텐데요. 이건 사례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넘겨드리면서 굉장히 주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창의교육 거점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끝을 지을까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